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돼서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각각 내세운 가운데 여야가 격전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오전 발생한 경남 밀양 산불이 이틀째 꺼지질 않아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전 9시 현재 진화율이 48%라며 오전 중 헬기 50여 대를 동원해서 주부를 잡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오늘부터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받던 코로나19 검사도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2살 미만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BTS는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많이 늘어 굉장히 놀랐다며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추가 산불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등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 2022 YTN 특별방송 이어갑니다. 17개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지역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실시간 투표 상황과 지방선거 민심은 어떻게 나타날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야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지방 권력 교체를, 그리고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부각하면서 균형과 감시를 강조했는데요. 이 시각 각 정당 분위기는 어떤지 각 당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는 엄윤주 기자가 나가 있죠?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는 박기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아직 4시간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안에는 당 관계자와 취재진들만 모여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개표 상황실을 이곳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했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실 정면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17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 이미 앞서 사전 투표를 모두 마친 만큼 오늘은 별다른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쯤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곳 상황실로 집결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늦은 밤까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명운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막판까지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던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 SNS를 통해서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며 투표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기존 지역구를 지키되 최소 1석을 더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자체조사에서 유리한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4년 전의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여소야대 167석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2년 뒤 총선까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국회의원 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관계자들과 취재진만 나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무대 위에는 전국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 3천여 명의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식 일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투표 독려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제대로 일하라고 명하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만들겠다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밝혔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투표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능력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일정을 마친 뒤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저녁 7시가 넘어서 이곳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거듭 정권 견제론과 인물론을 앞세웠습니다. 앞서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최소 5곳만 우세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충청권 등 초접전을 펼치는 곳들이 많아 아직 이길 수 있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만큼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여의도 당사에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경남과 호남, 인천과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직접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여영국 대표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당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생을 지키고 정치 교체를 이뤄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긴장감 속에 민심의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여야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엄윤주, 박기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에 직접 등판한 대선 주자죠.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죠. 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기느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 지역구 7곳 가운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곳은 단연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안정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계산을 세웠고, 안철수 후보도 보수색이 강한 곳이자 알렙이 있는 지역구를 교두보로 선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역량 있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이제 유능한 큰 일꾼을 우리 계양을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당선된다면 당권은 물론 5년 뒤 대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원내 경험이 없던 비주류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 장악력을 키우며 후위를 도모할 수 있고, 안 후보도 합당 뒤 당내 세력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선거가 당 세력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고문께서 국회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검찰 독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 설계자인 바로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압승, 필승, 완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에 유리한 곳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기더라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체급 차이가 난 상대 후보의 덜미를 잡히는 경우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정치 생명까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의 승패를 이야기할 때 소수 정당들은 항상 살아남기를 고민하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수 정당들은 틈새를 뚫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정당은 모두 47개나 됩니다. 이런 정당이 있어? 라는 의문이 드는 것부터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이름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다당제를 추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당제는 허울뿐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광역 지자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의회에서도 800명에 달하는 의원 가운데 무소속을 포함한 소수정당 의원들은 31명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 의회에서 소수정당이 없는 곳도 무려 5곳이나 됩니다. 물론 소수정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량을 키울 토대가 너무나 척박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뿌리 깊은 지역주의에 더해 중대 선거구제처럼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조차 순탄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소수 정당이 통과해야 할 문은 바늘귀처럼 좁기만 합니다. 다채로운 빛을 지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이라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 국정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초박빙 대선 이후에 석 달도 안 돼 드러날 민심의 향배에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국민의힘은 무기력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설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당정과 민주당 사이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마지노선을 코앞에 두고서야 간신히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정부 조직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선 법률 보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이 열세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국정 안정론을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가, 환율, 금리 이 삼각파도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덮치고 우리 국민의 민생을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 하나 내놓은 것 있습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는 여당의 목소리와 독주를 막기 위해 균형을 맞춰달라는 야당의 호소 중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 유권자의 선택을 대통령실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투표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격전지 충청에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대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월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4시간 정도가 살짝 지났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월평초등학교에는 대전 월평 1동 제1투표소와 제2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붐비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투표가 시작된 6시 이후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에는 모두 1,7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대전이 9.3%, 세종 7.5%, 충남과 충북이 각각 9.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세종이 22.4%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는 20% 내외로 집계돼 전국 평균인 20.6%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오후 1시 집계부터 본투표율에 더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4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씩만 남아 양대 정당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3곳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단체장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을 마치고 물러난 충북에서도 양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검증된 현직 단체장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여당 후보들은 새로운 정부에 발맞춰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는 김태흠 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충남 보령 서천 지역구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7장 배부받고 제주에서도 5장을 배부받기 때문에 1, 2차에 나눠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세종은 투표용지를 4장만 받기 때문에 1, 2차 구분 없이 한 번에 투표합니다. 보궐선거가 열리거나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투표용지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유권자분들은 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도지사에 출마했던 최기복 충청의 미래당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이후 사퇴했기 때문에 최 후보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평초등학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투표 시작된 지 4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아직 투표 마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자릿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권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부터 볼까요? 서울이 8.2, 경기가 8.7, 인천이 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권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이 9.3, 충남이 9.9, 충북이 9.9, 세종이 7.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권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지금 8.7%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8.4, 울산이 9.2, 평균보다 좀 높고요. 경남도 9.7로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8.4, 경북이 9.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호남권 이 시각 현재 투표율 보겠습니다. 광주가 5.2로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남이 9.3, 전북이 7.6%입니다. 네, 강원, 제주 지역 투표율 보겠습니다. 두 군데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11.3, 제주 지역은 10.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 관심 지역을 보죠. 북한이 최근에 무력 도발에 자주 나섰죠. 접경지 민심 보겠습니다. 경기 연천이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단 95표 차이 초박빙 승부를 겨뤘던 지역이죠. 울산 북부의 투표율 보겠습니다. 8.4%의 현재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자리를 잡은 곳이죠. 경남 양산의 투표율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향 대구 달성에 사저를 마련했습니다. 달성 민심은 과연 어떨까요?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9.2%의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 울릉입니다. 투표율 12.1%로 보시는 것처럼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은 국회의원들의 시장 도전이 유독 많았던 지역이죠. 경남 창원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투표율 9.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고 있죠. 전국 7곳의 투표율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 성남 분당갑 투표율입니다. 9.6, 인천 계양을 9.9, 충남 보령 서천 11.7,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이 10.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을입니다. 7.5, 강원 원주갑 9.5, 제주 제주을 10.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 말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아서 민심을 읽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선거 때마다 대형 태풍으로 작용했던 이슈들도 많았는데 역대 지방선거를 뒤흔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영상으로 짚어보시죠. 대구 상인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내거리 지하철 1호선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폭발음과 함께 50여 미터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국민들은 차량 운행을 자제했고 1달러가 아쉽다는 인식 아래 자발적으로 범국민적 달러 모으기,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김 대통령의 방미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였습니다. 축구 열기 못지않은 투표 열기를 세계인에게 보여줍시다. 빠짐없는 투표와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 모두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값진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고민 해보면 이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앞으로 초래하지 않겠는가? 과연 대통령의 그 발언의 끝이 어디가 될 것이냐? 1200톤급 천안함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선체 아래쪽에 구멍이 뚫리면서 빠른 속도로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선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발생한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버리고 어리석게 대책하고 오늘 아침 8시 55분쯤 여객선이 기울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소 표차 초박빙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합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터라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 정책 경쟁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는 윤심 대 이심 대리전이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입도 거칠었는데 시작은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 채용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채과정 A 추천을 인하여 내에 있습니다. 시댁 쪽에서 책임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김은혜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김동연 후보가 받은 고액 후원금 문제를 공론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선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일이고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는 금년 2월 달에 한 것입니다.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적임자라며 상대를 향한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출마 명분을 파고들었고 대선에서 떨어지고 수사받을 위험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 살려내기 위해서 국회의원 빠찌 다려주려고 인천 계양까지 비우고 난데없이 서울시장 출마한 송영길 후보. 송 후보는 오 후보가 3선 시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놨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무상급식 거부. 그래서 아이들이 밥 안 준다고 우는 거는 봤어도 어른이 아이 밥 준다고 우는 것은 처음 봤다. 서울 시민들이 박수 칠 만한 거 뭐 특별하게 기억난 거 없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 무대로 관심지역이 된 인천 계양을에서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무연고 출마, 방탄 출마라는 비판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계양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이 후보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몸통이라는 논리로 대적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공공개발 잘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아서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게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보다 소모적인 비방전이 주를 이루며 이번 선거 역시 상호간 고소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는 애초 지방선거의 취지가 이번에도 실종된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민심의 향배를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과반을 얻느냐에 따라 특목고와 자사고의 운명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터져나온 보육대란 사태. 정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려다 시도교육감들이 반기를 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한 해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50만 명이 넘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장 임용 방식, 그리고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교육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 추천이 없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거나 그러면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제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바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는 메인 선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약간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별로 관심 없어요. 뽑아봐야 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 선거판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단일화나 이념 갈등, 흑색 선전으로 얼룩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3년 뒤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운명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유지에 방점을 두지만 교육감이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권한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17곳 중 보수 진보 어느 쪽이 더 많은 교육감을 배출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반인 9곳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당연직인 국가교육위 초대위원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와 각을 세울 수도 있고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리더십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초중등 교육의 중심은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져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까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연기가 자욱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네, 지금 주변을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데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야산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온 주변이 연기로 자욱한데요. 지금 현장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연기가 거치면서 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기가 갇혀 있어 오히려 헬기 시야를 방해해 진화를 더디게 합니다. 여기에다 불이 있는 산에 임도가 없어 대형 장비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그래서 불을 가두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발생한 불은 하루를 넘겨 산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48%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301헥타르 정도입니다. 불길이 이어지는 띠, 그러니까 화선은 최대 9.3km였다가 지금은 4.8km로 줄었습니다. 불이 민간시설 근처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밤사이 인근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반 주민 300여 명도 여전히 집 주변 시설에서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7대와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만큼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 2천만 달러, 수입은 32% 증가한 632억 2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 수지는 17억 1천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4, 5월 2달 연속 적자입니다. 당초 3월 수출입 잠정치 발표 당시에 3월 무역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적자로 발표됐지만 최근 확정치는 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국내 입국 뒤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방역 절차도 간소화하고 제주와 양양, 공양의 무사증 입국도 다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이 생활치료센터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참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진 위로 꽃다발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해맑게 운동장을 뛰어놀았던 아이들과 선생님, 21명의 눈물의 장례식은 2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인구 16,000명의 작은 마을 유벨디는 힘겨운 작별의식으로 또 한 번 슬픔에 잠겼습니다. Because like I said, this is our hometown. We were both born and raised here, you know. We needed to come and pay our respects.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과 총기 규제 법안 타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2건의 총기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총기 제조업자들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로비로 공화당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총기 참사 와중에도 총기 소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The existence of evil is one of the very best reasons to arm law-abiding citizens. 지난 23년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어린이는 31만 명. 매년 13,000명 이상의 학생이 총격범을 피해 교실 안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으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안전을 위해 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혀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민심 충전 얼마나 됐을까요? 전국 투표율은 8.7%입니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8%포인트 정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7차례 지방선거 투표율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최종 투표율입니다. 1회 때 가장 높았다가 3회 때 최저를 찍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올라서 지난 7회 때는 1회 이후 최고인 60.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올 최종 투표율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다음으로는 역대 선거의 이 시각 기준 투표율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1회 때는 시간대별로 집계하지 않아서 그래프가 비어 있고요. 초기에는 이 시각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 지역은 11.3%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네, 동그라미 색깔이 붉은색이면 지금의 국민의힘, 푸른색이면 지금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의미입니다. 강원 지역은 초기에는 보수정당 후보가 그리고 최근에는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추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강원 지역,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돌아온 전 지사 이광재 후보, 또 돌아온 보수 검객 김진태 후보,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봤으니 낮은 지역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광주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은 5.2%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은 전부 다 푸른색을 띠고 있죠. 맞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광주 지역 후보 보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또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 출신 강기정 후보, 또 검사 윤석열의 수사관 출신 주기환 후보. 낮은 투표율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추세가 끝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과 관련한 미스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장원석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투표율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높아진 투표율, 이른바 투표율 부스터샷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면은 광역시도별로 투표율이 집계가 되죠. 높은 지역은 항상 높고 낮은 지역은 항상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항상 높은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주와 전남이 눈에 띄네요. 선거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반대로 하위 지역도 늘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천과 대구가 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해서 혹은 전국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율이 부스터샷을 맞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천 보시겠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투표율이 가장 낮았었는데 5회에는 보이지가 않죠. 어디 있나 볼까요? 자, 여기 하위권에 있네요.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서 하위 3위의 불명예를 벗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인천 지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막대는 1회부터 7회까지 전국 평균 투표율의 증감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직전 선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낸 건데요. 2회 때는 첫 번째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15%가량 투표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보라 색깔이 인천 지역 투표율 그래프인데요. 아까 조금 투표율이 높았던 인천 5회 선거 보시면요. 전국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율 부스터샷을 맞은 지역도 어디가 있을까요? 자, 대전 지역인데요. 4회 선거 보시겠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증가량이 무려 3배나 됩니다. 자,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인데요. 울산은 평균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곳입니다. 지난 7회 선거의 투표율은 전 선거 대비 6%포인트 올라서 정규 평균 증가량의 2배 가까이 됐고요. 자, 한 지역 더 볼까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는요, 민주당 내 경선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본선에서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6회 때 투표를 보시면은 유독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스터샷을 맞은 것처럼 투표율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선거구들 몇 군데 살펴봤는데요. 이 선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표율 부스터샷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볼까요? 먼저 인천 지역입니다. 자, 먼저 5회 인천시장에서는 안상수 당시 인천시장이 송영길 후보에게 패배를 했고요. 다음 지역 볼까요? 대전시장 4회 선거입니다. 염홍철 당시 시장이 박성효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다음 울산시장 7회 선거인데요. 김기현 전 시장이 낙마를 하고 송철호 후보가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다음 광주 지역도 보겠습니다. 6회인데요. 광운태 당시 광주시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마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율 부스터샷의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바로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낙마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현직 단체장과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은 누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나경철 앵커 전해주시죠. 네,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시장과 도지사 가운데 현역은 보시다시피 모두 9명입니다. 전체 17개 단체장 가운데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나머지 8명은 재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 출마를 이유로 일찌감치 사퇴를 했고요.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해서 이번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밖에 출마를 포기하거나 또 본선 진출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경남지사의 경우 김경수 전 지사가 직을 상실하면서 1년 넘게 대행 체제가 이어졌죠. 자,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현역이 본선에서 재도전에 나선 건 52% 정도니까 이번에도 평균과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선거에서 재도전한 현역의 당선율 얼마나 됐을까요? 74.5%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의미로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했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들 가운데 2~3명은 오늘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수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선인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4선 도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1명뿐입니다. 이 광역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이 있어서 4선에 도전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에 사퇴한 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선을 넘어 돌아온 자리 지켜내면 4선을 지내는 첫 광역단체장이 됩니다. 오늘 선거에서는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춘희 세종시장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역대 광역단체장들 가운데서 3선을 지낸 사람은 15.8% 정도인데요. 얼핏 보면 문턱이 조금 높은 것 같지만 3선에 도전한 사람의 당선율은 83.3%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지 일단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선거에서는 충남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맞붙게 됐는데요. 과연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 모두 7명입니다. 재선 후보들의 성공률은 72.1%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는 기다려봐야겠죠. 자, 어떤 후보들이 재선 도전을 했는지 몇 명만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 선거에서 울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던 송철호 울산시장. 이번에 남구청장을 지낸 김두겸 후보의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현역 시장에 맞서서 막판에 이룬 보수 단일화 효과가 어떨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현직과 전직 시장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인천인데요. 이 박남춘 현 시장이 유정복 전 시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현역의 당선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인천에서는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3회 연속 현역 시장이 탈락한 이른바 현역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성이냐 탈환이냐 오늘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반면 치열한 경선만 거치면 무난히 통과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전남지사 김영록 후보와 또 경북지사 이철우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재도전에 나섭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들에선 단 한 번도 현역이 본선에서 탈락한 적이 없습니다. 자, 재도전에 나선 9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장과 도지사가 오늘 밤에 웃을 수 있을까요? YTN과 함께 그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오늘 저녁이면 여야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텐데요. 특히 격전지의 승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오늘 투표 결과 수도 서울의 시장은 누가 될지 또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서울광장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서울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근 앵커, 김승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에 누가 입성할지 오늘 투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정치부 김승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다선 이후에 이제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새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 이러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상황이에요. 어제 밤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양당 지도부는 각각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송영길 후보의 마지막 대규모 유세에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네. 또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 SNS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면서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 난다며 한 표를 호소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어젯밤 SNS를 통해서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양당 지도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대선 굴복을 하는 이들에게 내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주하는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끌고 갈 그 책임 있는 야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나 이렇게 어젯밤 늦게까지 유세전이 이어졌고 오늘은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양당이 전체적인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지난 2018년 4년 전 지방선거를 돌아보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4곳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이요, 자체적으로 과반 넘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를 좀 낮추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4년 전에는 그야말로 완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분위기가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개 단체장 가운데 8, 9곳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TK와 PK, 텃밭 지역을 석권하고 강원, 충북에 이어서 경기, 대전, 세종 등 경합 지역에서 한두 곳을 승리하면 10곳 이상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민주당은 선거 초반에는 8곳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현재는 5, 6곳 정도로 그 전망을 낮췄고요. 기존 텃밭인 호남에 격전지 한두 곳을 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여야 모두 몇 곳을 이기든지 경기도지사를 수성하거나 탈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지사 선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대결하는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도 관심인데, 그럼 저희는요, 서울시장 선거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대결 구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오세훈 후보의 4선 도전, 그리고 전직 대표 출신인 송영길 후보의 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는 2006년에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이제 4선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떠나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점, 그리고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지도부가 다시 선거에 도전하는 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왔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두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은 어땠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까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젯밤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유세를 열었습니다. 청계광장은 서울의 중심에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후보들이 유세 지역으로 많이 택했던 곳이고요. 다만 송영길 후보는 용산역 광장을 택했는데, 네.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 그동안 송영길 후보가 거듭 교통체증 등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후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실책으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서울을 포기할 수 없게 저 송영길을 우리 민주당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170석 국회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민주당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고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쁘게 달려온 후보들, 오늘 선거 당일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겠죠? 네, 어젯밤까지 굉장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은 별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는 저녁 7시 반쯤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러 이 시청 뒤편에 있는 캠프에 오게 되고요. 네, 가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오늘 공식 공지된 일정이 없는데 마침 여기 또 근처에 프레스센터에 있는 캠프에 나타나서 출구조사 발표에 맞춰 캠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요, 변수로 떠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송영길 후보가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책 협약식을 하고 내건 공약인데, 지금 김포공항이 서울 강서구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디로 왜 옮긴다는 건가요? 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겠다, 이런 말인데 현재 김포공항 그 주변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 일대 인천 계양, 김포, 서울 강서까지 묶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서울 시내에 주택을 지을 곳이 없으니까 40만 호를 짓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완박이다, 완전히 제주를 박살낼 거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게 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미 대선 당시에 안 된다고 결론난 얘기다. 또는 공약을 철회해달라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콩가루 집안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좀 인식을 한 건지 송영길 후보도 이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러면서 논란을 좀 차단하려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 서울 선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물론이고요,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좀 돌아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빼고요, 24곳에서 구청장이 민주당이 구청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서울시 의회는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 의회 3분의 2만 이기게 해달라, 그동안 서러웠다, 이렇게도 얘기했더라고요. 네, 서러울만 했던 것이 지난해 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 그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섰었고, 구청장도 서초구로 빼고 전부 민주당, 그리고 시의회도 비율을 따져보면 민주당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한 지형이었고, 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은 3분의 1 이상에서 절반까지 보고 있는데 이 절반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과연 어느 당이 웃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또 5선 의원을 지내고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영길 후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계속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서울광장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수도권 최대 접전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명심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윤심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는데, 경기도청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앵커, 이경국 앵커. 네, 경기도청 앞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상황 정치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광교 신도시고요. 경기도의 신청사 건물 바로 앞입니다. 뒤로도 보이실 텐데 이틀 전부터 바로 이 건물에서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경기지사가 광교 시대를 이끌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경국 기자,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햇살이 좀 따갑긴 한데 투표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잠깐 나오셔가지고 투표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후보 어제 마지막 유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눈물의 호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두 후보 강행군을 마치고 나서 유세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두 후보의 유세 장면 이어서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딸이 8년 전에 세상을 뜬 제 큰아들과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꼭 가서 마무리 아버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직과 위선, 성실함과 반칙 특권이 가려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를 처음 국회로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온 기분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빠 찬스가 열심히 일한 우리 아들의 일자리를 뺏고 묵묵히 일해서 당선될 줄 알았던 우리 딸들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은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그 촛불을 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들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면 보셨습니다. 선거 기간이 13일 뿐이긴 하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김동연 후보는 일단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조금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도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집중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 오늘 오전에 나란히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동연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요. 김은혜 후보는 일할 기회가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김은혜의 경기도는 새 정부와 원팀일 거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이제 박빙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곳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는 진짜 누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당 지도부도 사실 이곳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경기도 31개의 시군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기도 한데 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 정치적 의미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이라는 위치 때문에 경기지사는 이 서울시장과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자주 거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상 경기도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대략적인 수도권 판세를 좀 보면요. 서울은 국민의힘이 잠정 우세를 보인 상황이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혼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 모두 경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저희가 윤심과 명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좀 인연이 특별하죠? 네, 맞습니다. 후보들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지지 선언 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당시 후보죠. 손을 맞잡 기자들 앞에 섰던 모습이 선하기도 한데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장동 의혹 집중 공세를 펼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고요. 또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고 당선 뒤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계승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경국 기자 앞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상징성이 있고 또 두 후보의 상징성도 있어서 좀 이번에 박빙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선거 과정에서 공방도 좀 많이 치열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아까 윤석열의 입이었다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동연 후보 이 부분을 좀 파고들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꼬집었고요. 또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 책상 위에서 줄만 긋는 이 관료와는 다르게 자신은 실천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거듭 강조를 했고 이어서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만큼 정책 실패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또 상대방의 의혹이나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기본도 안 된 후보라고 맹비난했고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과거 부총리 재직 시절 측근업체의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지사 선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경기도정을 이끌었었고요. 대선에 나갔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인천 맞습니다. 계양을로 나갔는데 이재명 후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 지역구는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곳이기도 한데요. 딱 한 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때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곳에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봐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하고 있고 윤영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출마를 방탄 출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25일과 25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을 했습니다. 초반만 해도 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낙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파다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는 것 같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 접전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결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언론에서 보면 인천 계양을은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지역인데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곳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도 이제 대선 후보였다가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죠. 네. 성남 분당갑 지역인데 이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힘든 곳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조명을 좀 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 분당갑 살펴보면 인수위원장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향후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내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면 김병관 후보는 17년 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존심을 되찾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지역은 다르지만 이 인천 계양을 그리고 성남 분당갑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지역에 특화된 후보와 그리고 유력 인물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서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지사 선거 어느 때보다 박빙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사람이 한 4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 일꾼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상암동 나와주십시오. 네, 상암동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도권 판세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광주와 전라남북도 투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광주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투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첨단 이동 제10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현재 많이 찾아왔나요? 네, 다소 한산한 편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을 포함해 광주에선 360여 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광주 지역 투표소 대부분은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유권자는 광주 120만 명을 포함해 43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0% 정도인데 사전투표율이 17.28%로 다소 저조했던 광주 투표율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5.2%로 가장 낮습니다. 반면 전남은 사전투표율이 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한 전남 고흥은 5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9.3%로 전국 평균 투표율과 비슷한데 최종 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을지 관심입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과 전북 등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주목되기도 합니다. 전남에선 순천과 장성, 장흥 등 기초단체장 10여 곳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선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에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자를 냈는데요. 20%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잡고 지방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현 김초루 보성 군수와 명현관 해남 군수 등 63명은 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 이동 제10 투표소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치열한 유세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선을 거치면서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는데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정책이 차별성 없다는 점을 공략해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지 정영길 후보가 이야기하는지 이게 국민의힘의 내용인지 민주당의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똑같이 닮아있는 얘기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선 신지혜 후보가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장에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저 신지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현직 당대표인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와 여영국 경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에선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도 5군데 시장 도지사 선거에 나섰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선에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군소정당들의 설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석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진보정당끼리 힘을 합쳐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께 진보 정치에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진보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심을 높이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 의원 3명에서 5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도입됐습니다.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인데 30곳에서 시범 시행하기로 여야가 선거 직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2곳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만 나서고 제3당은 후보를 내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처럼 군소정당 후보들의 목표도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방 정치 무대에서부터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며 어떤 정책들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여왔는지 투표장 가는 길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YTN 조성호입니다. 해봅시다. 이 제가 4구 파터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라운드 2 파이트.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ll be back.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말꾼이냐 일꾼이냐 3단계 더 도약시켜드릴 수 있는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정권 교체했는데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라운드 2 파이트. 네, 대선의 연장전으로도 불리는 이번 6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두 분의 평론가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또 지금 선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선의 바람대로 갈까요? 조금 바뀌었을까요? 사실 대선의 바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것을 얼만큼 끊어내느냐 또는 대선 바람이 얼만큼 더 부느냐 여기에 이제 승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역대 어떤 지방선거보다 이슈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다운 이슈가 없었다. 2010년도 선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 초중교 무상급식이 완전히 큰 이슈였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뒤로 밀려서 지난 그 4년 전에 12곳을 석권했다가 7곳으로 줄어든 그 선거입니다. 근데 돌아보시면 이번에 지방선거나 교육 현장, 지방자치 교육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가 없었어요. 이슈가 없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앵커님이 말씀하시지 대선의 바람이 그대로 연결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 비판 또는 뭐 견제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계승해서 좀 더 지방에 많은 어떤 예산을 타오겠다. 이런 싸움으로 변질됐다기보다는 축소됐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대선의 바람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풍향계를 좀 바꿨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선 지금의 이 선거의 구도를 보면 사실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현 정부에 유리한 그리고 현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상황이고요. 열세 있는 것도 분명해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그러면 이 열세를 뚫고서 정권 견제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거냐는 게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치르고 있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뭐 압승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최소한 중간 또는 뭐 그보다 적더라도 상징적인 경기도를 포함해서 의미 있는 곳들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어제 뭐 자정까지 마지막 유세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원래 마지막 날 유세전의 마지막 일정은 굉장히 상징성을 두고 하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보면 청계광장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의 상징을 지금 예.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여겨져요. 예. 청계광장 그러면 원래부터 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진영에서 청계광장에서 많은 상징적인 시위가 있어 왔고 또 그곳으로서부터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성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청계광장에서 있었어요. 그만큼 청계광장 그러면 상징되는 곳인데 청계광장에서 했다는 건 이 성지가 이 민주당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는 보편적인 또는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확장성. 그러니까 청계광장에서 나왔던 촛불 시민들마저도 사실은 여당의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으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뭐 이런 상징이 좀 있겠죠. 예, 민주당은 용산으로 갔는데 용산이 유세 현장이 된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으로 간 이유는 정권 견제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정치 권력이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실이 지금 있는 용산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해서 지지층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이 선거에는 대체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추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너무 한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면 이 뭐 그냥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의 심리를 좀 더 부각시켜서 용산이라고 하는 상징성, 대통령실이 존재하고 있는 용산이라는 상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오늘 물론 그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될 때 여야 지금 당 지도부 굉장히 떨릴 텐데 용산에는 대통령실도 상당히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서야대입니다. 2년 동안 여서야대를 버텨야 돼요. 지금 야당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2년 동안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선 이후 바로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둔다, 여당이. 그러면 그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다수당인 야당과 맞서보겠다라는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상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지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유의미한 어떤 승리를 거둔다면 이하의 지금 야당이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동들, 발목 잡는 어떤 제동들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이거든요. 그렇죠.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야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야당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다시 이제 이 당권 투쟁으로 말미암아 분열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 좋은 의미로서는 정계 개편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는 여당에 협력하는 어떤 정당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 때문에 지방선거를 결과를 지금
만큼 아주 초미의 관심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국정 동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당에서 17개 시도지사 중에 우리가 몇 개 정도면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표치를 각 당에서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면서 선거 막바지. 네.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유세전 화면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고요. 각 당에서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소 9석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왔고요. 지금도 그 목표 그대로인데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한다거나 박빙인 곳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10표, 20표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4군데를 확실하게 이기고 하나 더 5, 6이 되면 그 굉장한 선박이 될 것 같고 지금 4군데 중에 이제 4군데를 확실히 굳히기도 꼭 우리가 아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막판에 아주 초경합 혼전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 목표치를 좀 들어봤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민주당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4군데 플러스 1 이 정도 얘기하는데 목표치를 너무 낮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보다는 낮췄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정부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그게 100% 그러면 현실에서 나오는 투표율과 똑같아질 거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막판 지지층 결집이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율이 낮으면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100%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절반만 투표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그게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보는데 일단 김민석 이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해 저런 발언을 했다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다. 이대로 우리가 투표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시게 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들을 계속 알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여유롭게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박함을 어느 정당이 더 많이 갖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광역단체 17개 중에 몇 대 몇 이걸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거 결과를.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9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뭐 10건, 11건 정도만 했다고 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인천까지 만약에 지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수도권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지 보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보다는 어떤 예를 들면 충청이나 아니면 세종이나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기반이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사실은 승패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만 놓고 보면요. 이제 뭐 몇 곳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이제 결과지를 받아들면 지도부 총사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곳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첫 번째는 경기도예요. 경기도를 만약에 지게 되면 그거는 뭐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렇죠. 경기도를 만약 지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지역 같은 경우도 세종 만약에 경기도를 이겼다 하더라도 세종이나 대전이나 충청 지역에서 만약에 모두 다 잃는다. 그럼 그것도 지도부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승리는 그건 뭐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늠자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경쟁이 되는 상황, 이 지역들, 예를 들면 충청 지역 이런 부분이 저는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경기도와 충청 지역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 지도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4년 전과 국민의힘은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서 지역 선거를 지금 치르게 됐는데
하지만 또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표 차이가 뭐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접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지속될 때 이완될 수 있다. 절박감이 없어지면 이기고 있는 선거에 내가 안 나서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아까 표현하셨지만 절박한 쪽이 사실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선대위원장의 9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대개 10곳에서 11곳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더 9곳이라고 좀 축소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는 저도 지금 초박빙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앞서고 있다, 앞서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서로 다른 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추세선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양 후보의 추세선을 확실하게 선으로서 그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하셨지만 세종 같은 경우 의외로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의외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추세선이 그려지고 있다. 선이 계속 오르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아까 김민서 선대위원장의 표현 그러니까 4곳 중에 4곳도 흔들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언더덕 효과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불안한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도부들은 우리가 보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말고도 자체적인 여의도 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의 민주연구원의 자체 조사를 계속 받고 그것을 표현하거든요. 표정이라든지 보도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열세다라는 건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후에도 또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점이 좀 큰 변수가 됐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뭐 김포공항 문제도 있고 AI 윤석열 논란도 있고요. 어떤 점이 가장 컸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2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김은혜 후보의 그 재산 축소 신고 이거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고문도 다 붙었잖아요. 경기도 지역에 투표장에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15억은 뭐 건물이나 빌딩 관련되고 1억은 증권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이게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면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고도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선 무효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막판에 터져서 김은혜 후보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이게 왜냐하면 초박빙 상황에서 이런 하나의 이슈가 터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용석 후보가 이거를 이제 터뜨렸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혹시나 강용석 후보 쪽으로 표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박빙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초박빙 상황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고문이 붙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정원 평론가님은 최대 막판 변수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 게 정치는 2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의 정치인이고 하나는 실용성의 정치인이거든요. 도덕성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의 진정성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실용성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도덕성에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 갑자기 터져 나왔을 때는 치명적이지만, 실용적인 어떤 정치인은 좀 도덕적인 흠결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은혜 후보나 혹은 김동연 후보나 진정성으로 이렇게 이 정치를 해온 뭐 그런 정치인이라기보단 누가 더 지금 실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느냐 이거 갖고 다퉜던 상황이고, 너무 지금 기간이 짧다. 네거티브로 어떤 영향을 받기는 기간이 좀 짧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전국적인 이슈화되고 있는 김포공항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최대 승부처는 맞는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민심.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프레임 대결, 또 중요한 승부처는 어디인지 민심연구소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혹은 연장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유례 없이 대선과 가까운 시기가 그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이었으니까요.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는 채 석 달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이었습니다. 고작 22일 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래저래 대선 여파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역대 가장 적은 시차뿐만이 아닙니다. 인물 면에서 볼까요? 자, 두 거물이 보입니다. 이재명, 안철수 등 지난 대선 주자들이 선거 전면에 나선 것도 대선 연장전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을 했는데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서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구도도 왠지 익숙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론, 민주당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웠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안정론,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견제론으로 맞붙습니다. 자, 여야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꼽히는 곳 하나 떠오르시죠? 단연 경기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후보가 도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윤심과 명심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리전 양상을 띠는 곳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북인데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른바 문심과 윤심, 신구 권력의 대결 구도가 짜여진 겁니다. 자, 이렇게 진영 대결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별 현안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거 지방 없는 지방선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건 꼭 이겨야만 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부터 볼까요? 자,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국정 동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른바 취임덕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면 여소야대 전국 돌파구와 함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변수도 있는데요. 용산 집무실 이전과 내각 인선 논란, 또 공약 후퇴 논란 등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도 승리가 간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하게 된다면 당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긴다면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대선 패배 후유증도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4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분석이 아주 우세합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입법 독주 논란, 그리고 선거 막판 불거진 지도부 내 잡음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민심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민심연구소에서 승부처를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엔 승부처들의 판세는 어떻게 될지 한 곳씩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나는 최고의 윤핵관이다. 김은혜 후보는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김동연 후보는 나는 34년 일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초접전 양상인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종호 평론가님. 네네. 원래 대선 땐 윤핵관이 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지방선거 되니까 나는 최고의 윤핵관이다 이렇게 내세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이 말의 호감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 폭탄. 예산 폭탄 투하하겠다. 근데 이게 어느 것도 먹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표적인 윤핵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산 폭탄 얘기하는 것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산 폭탄을 얘기하는 게 윤핵관이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지금 김은혜 후보도 윤핵관이다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래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먹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경기도지사의 선거를 지금까지 쭉 보시면 초반에 안정, 후반에 심판 이렇게 돼요. 즉 7번 중에 2번만 야당이 이기는데 다 정권 말기예요. 즉 정권 초기 한 건 5번인데 다 여당한테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산을 아직도 지방은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윤핵관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예산을 지금 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윤핵관에 맞서는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는 이핵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이핵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 폭탄이란 말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산을 선거 있는 곳에 가면 마음대로 막 나눠주는 겁니까? 좀 그런 표현을 그 당에서 하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이제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34년 동안 기재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 아닙니까?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들어와서 계속 성장을 해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역할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에서 약간 다른 결의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인물, 이런 인물의 대결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김동연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일꾼이라는 이미지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핵심, 수도 서울의 판세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키워드 내용 어떤지 보여주시죠. 네, 정권 교체를 완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는 안 좋지만 0.73%포인트차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왕 역전할 거면 많이 역전한다고 해서 왜 0.73이라고 했을까요? 상징적으로 지난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저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0.73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건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0.73% 차이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응어리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그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석패한 거 이거 어떻게 좀 이번 선거에서 좀 역전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막판에 호소한 것이 일 좀 하게 해달라. 서울시 의회에 좀 잘 봐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후보가 좀 다른 게 오 후보는 전적으로 구청장도 함께 돌고 또 구청장 후보들 또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돌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시장이 되더라도 문제는 의회 권력이라든지 구청장의 지평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4년 전에
4대 1, 25개 구청장이 24대 1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이 서울에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도는 것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저희가 오늘 저녁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곳이죠.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여론조사 보고 속지 말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거함이 무너지고는 있습니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윤 후보는 벌써 2번이나 낙선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에게 거의 2배 차이로 졌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굉장히 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는 후보의 입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제가 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거야말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차가 있어야 된다. 크게 이겨야 된다. 크게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고 또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자신이 이 전체 선거를 책임져야 되면 여기서도 크게 이겨야 되고 또 지방선거 전체에서도 유의미한 선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한다는 걸 가정하에요. 당대표 선거에 바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승리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도력이 없어요.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고 비대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개파별로 나눠서 아직도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셔서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대표에 출마할 거로 보여지고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좋을 경우 당겨지는 그렇죠. 건가요? 안 좋을 경우 당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이제 뭐 당내에서도 조기 전당대회가 나올 겁니다. 그럼 비대위들은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다른 지역의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돼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뿐만 아니라 거물 정치인들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는 이제 선거인데요. 오늘 저녁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늘 투표하고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는 공휴일 적용이 됩니다. 경부선과 영동선 타신다면 아래 정보 잘 확인하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정체 구간은 많지가 않아서 버스 전용 차로도 부럽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교통 상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힘겹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정체가 총 9km 구간, 영동선은 10km 구간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속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긴 정체가 강일부터 남양주 요금소 사이인데요. 이후로 화도와 서종 사이로도 3km 구간 막힙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타고 원주 쪽 가신다면 출구간인 총을 부근에서 짧게 막힙니다. 지금 화면상 보니까 갓길에 돌발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고요. 영동선 강릉 쪽 마성터널과 양지터널 사이는 10km 구간 정체인데 경기권에서만 이렇게 속도가 떨어질 뿐 강원권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만 강원권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는데 경부선 경기권 오산 부근도 부분적으로 속도는 떨어집니다. 충청권에서는 논산 천안선 논산 쪽이 남풍새부터 6km 구간 어렵습니다.
전주와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YTN 특별방송 민심 2022 지방선거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실시간 투표와 개표 상황 Y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